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현규고 여기 뭐 사업단장이라고 얘기도 나왔고 하는데 사실 사업단장은 인공지능 사업단은 겸직이고요. 제 공식적인 직함은 PM입니다. 인공지능 PM. 그 인공지능 PM이 하는 일들은 과기정통부 쪽에서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따고 과제화시켜서 여기 있는 쓰고자 하는 것을 적절히 개발 잘할 수 있는 곳에서 나눠줘서 그걸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국가 인공지능 연구 개발을 위한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제 여러 각도에서 AI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진 기술을 개발한다는 사실보다는 그 개발된 기술이 과연 경쟁력 있는 개발인가, 우리가 돈 쓰는 거, 국민 세금을 받아서 쓰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책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일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일상화라는 얘기를 씁니다. 인공지능의 일상화. 엊그제도 또 발표가 됐었죠. 실행 계획이라고. 근데 굉장히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 일상화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AI들이 여기저기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사람의 삶이나 산업의 여러 가지 요소에다 그냥 갖다가 쉽게 적용할 수 있어. 그래서 어디 가든 간에 AI를 갖다 쓸 수 있다. 이랬을 때 일상화란 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요소 기술인 AI가 충분히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것을 깨부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런 팩트들은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앞에서 쭉 설명하신 것들도 보면은 여기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언론부터 모든 곳이 지금 AI에 대한 지나친 과대 포장이 오히려 지금 산업 쪽에서의 AI의 어떤 적용이나 이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때에 따라서는 의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파격적인 형태의 얘기를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산업을 지향하는 AI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지금 앞에서 좋은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오해들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그러면 그게 모든 걸 다 하는 줄 알아요. 사실은 모든 걸 다 한다 해야 하나 다 하는 것의 주체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에 AI 기술이 쓰여서 그 시스템을 좀 더 잘 똑똑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AI 가지고 AI를 시스템 수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면 AI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사업도 AI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이나 시스템에 지능적인 요소의 기술적인 부분을 접목시키는 게 지금 AI 요소다라는 걸 분명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AI가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AI가 잘 만들어지는 건 그다음 문제고 일단 있는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AI를 통해서 고도화시킨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파고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챗GPT 등등등 나오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 놀래게 했고 정말로 진짜 무서움을 여기 계신 기술을 하신 사람에서는 그것의 장단점이나 그걸 충분히 이해가 있지만 그것만 언론을 통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상입니다. 웬만한 전문가보다 빼어나고 이세돌까지 이기는 바둑을 두는데 게다가 시도 쓰고 이런데 사람보다 더 빼어난 걸 쓰는 것 같은데 이런 AI 있으면 이제 나는 좋겠네, 되게 편하겠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만약에 사람의 의사결정에 많은 부분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거꾸로 우리가 지배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지금 그 수준에 한참 부족하고 예외적으로 몇 개가 좀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심하게 강조되다 보니까 일상적인 이걸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AI는 프로다, 최고다 이게 됩니다. 근데 막상 산업체 쪽에서 쓰는 AI 갖다 보면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실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AI를 쓴다가 아니라 써보니까 별별 없어서 안 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친 기대감이라는 것, 그러니까 너무
고차원적인 AI를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현실에서는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AI,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업을 하든 AI를 하든 AI를 쓰겠다고 했었을 때 AI라는 것을 지금부터 AI를 가지고 뭘 할지를 생각해 봐라. 아마 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그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되게 많을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AI 전체가 아니고요. 시스템을 가지고 잘 만들려고 시켜놓고 그 다음에 AI를 얘기해야 되는데 AI부터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이세돌을 이기기 위한 시스템만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AI를 써서 뭔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AI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해요. 왜 그러냐? AI 자체가 인간의 지능적인 부분을 흉내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해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기술의 난이도 없고 상관없이 역할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상은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100년 전에 우리가 휴대폰 쓰는 상상을 한 것 소설도 있듯이 AI 쪽에 이 실제로 쓰여서 효과를 보이는 기술에 대한 거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도 특허로까지도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때 만들 기술도 없었고 만들어봤자 쓸데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꿈처럼 소설처럼 쓰였을 뿐인데 그게 현실화되기 이제 하나씩 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AI를 가지고 뭔가 기획이나 이걸 하겠다 그랬을 때 AI란 말부터 일단 접어버리시고요. 내가 옛날에 했던 일에 불편한 게 뭐지? 어떻게 풀까? 하는 거를 한 5년 전, 10년 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고민을 한번 다시 곱씹어 보십시오. 지금 그때는 의미 없었지만 지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를 가지고 이세돌을 만든다는 그런 도전을 하는 순간부터 머리가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이 생각 자체가 옛날부터 쭉 이어서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나의 필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본다면은 새로운 사업 기획이나 과제 기획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CB 인사이트에서 세계 100대 AI 스타트업을 매년 뽑아서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있는 대다수가 그 아이디어들이 내가 5년 전에 생각했던 건데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새로움보다는 지금 있는 어차피 사람의 생각 그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 중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 기술을 적용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를 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람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AI 인력 없다고 해서 뭐 국가에서도 지금 뭐 AI 대학원 만들어서 키우고 하는데 정말로 없냐라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논문을 잘 써가지고 최고의 대가가 되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우리가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에서 쓰고 그러니까 산업적인 활용을 쓰고 이런 관점에서는 정말 그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보이고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AI를 구성한다고 해서 크게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모델이라는 게 있고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 합쳐진 것이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모델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혁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논문 발표라든지 이럴 때는 주로 모델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런 거 썼다는 말로 끝나버립니다. 실제로 학교 쪽에서 잘하시는 분들도 노력하는 거에 90% 이상, 한 95% 이상이 이 모델 구축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그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데 노력이 대부분 들어가고 데이터 쪽은 일종의 떨거지처럼 돼가지고 약간은 좀 잘 못하는 사람한테 니네들 알아서 해. 뭐 이런 숙제 정도로 던져주는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AI의 알고리즘을 작성했었을 때 성공의 가능성을 가장 저하는 건 데이터입니다. 한 80% 이상이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근데 교육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리즘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 잘하는 사람 뽑으려고 하니까 몇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건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가면 80% 이상이 데이터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이쪽 하는 사람은 아예 없고 알고리즘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은 미덕이 개발한 소스나 알고리즘 다 공개하는 추세입니다. GitHub나 캐글 같은 데 가면 웬만한 거 다 공개돼 있어요. 실제로 캐글 같은 데는
웬만한 문제들이 다 경연대회 형태로 열리는데 1등부터 10등까지 소스 데이터 모델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감스럽게도 AI 대학원도 만들고 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캐글이란 대회 쪽에서 탑 10 안에 든 사례가 손으로 꼽습니다. 그 얘기는 전 세계에서 탑 안에 들어가는 것들의 알고리즘, 산업의 관점에서 내 필요한 알고리즘이 있다면 거기서 갖고 오는 것이 어쩌면 새로 어정쩡하게 굉장히 잘하는 우리의 선수들도 10등 안에 들기 쉽지 않은 거의 것을 저는 제가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소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잘하는 사람이 손을 대면 그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경쟁력은 거기서 산업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논문 관점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딥러닝 학습부터 시작해서 이걸 잘 이해하는 사람하고 데이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협력만 한다면 그런 사람은 많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논문해서 최고의 논문을 쓰고 최고의 발명을 한다.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산업 쪽에서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려 부분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의 기술 수준 했을 때 AI 기술을 뭐 저희 기관 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87.8% 미국 대비 의미 없습니다. 1등 아시겠지만 1등과 2등은 미국과 중국의 이슈고 둘은 누가 윈지 아래인지 이제는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인데 걔네들의 수준 이 AI의 전체 리더십 부분이 거의 95% 이상은 걔네들이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5%도 안 되는 걸 가지고 3등부터 꼴등까지가 나눠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6등이 됐든 10등이 됐든 3등이 됐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건데 우리는 5등에서 3등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1, 2등에 해당되는 미중과 비슷한 형태의 뭔가가 되고 싶다 했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모든 걸 다 해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말로만 했던 그 선택과 집중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해줘야 돼.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자.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것저것 다 우리 AI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로 잘할 수 있는 한두 개라도 이겨보자. 어쩌면은 지금의 AI의 그 국제적인 어떤 경쟁 질서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명확하게 그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지 모든 데 다 AI에서 최고가 되겠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위치로 계속 위치를 지키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초에 이제 그 인공지능 일상화에 대한 계획을 했고 엊그제 이제 실행 계획도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적어도 컴포넌트 기술에서의 AI에 인간과의 전혀 격이 없는 썸씽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가려면 멀었습니다. 그 멀기 위한 거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노력도 해야 되는데 우리 눈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말귀 잘 못 알아듣는 거에 말귀 좀 더 잘 알아듣게 하는 노력보다는 더 고급 지식을 집어넣으려고만 하는 노력만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원천에서의 인간과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연구개발서도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뭐 이런 말로 그냥 밑에 가려지는 얘기가 이루어질 정도인데 사투리 못 알아듣는 거 어떡할 거예요? 꼬마 애들 어버버거리는 거 얘기 통하지도 않는 거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게 그런 거 안 되면서 나는 뭐 저기 아나운서님처럼 말 잘하시는 사람하고 대화는 잘할 수 있어 이것만 가지고 일상화를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의외로 간과된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여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제부터 해야 되고 그거는 엄청난 고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손을 안 댔기 때문에. 하지만 길이 있다. 저는 그 길이 있다는 부분을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산업체에서 실제로 10인 이상 기업체에서 AI의 활용률 2018년에 2.4%였다가 지금 2.7%라고 니아에서 발표한 겁니다. 사실은 믿어지지 않죠. 우리 지금 산업에서 정부에서 돈 들이는 게 얼마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나오는 숫자 중에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말하는 건 뭐 14%, 20% 이런 숫자도 나와요. 써봤다는 거하고 실제로 쓰가 있다는 건 다른 거죠. 써봤다는 숫자는 그 정도가 맞아요. 점점 그 사회에서 진짜로 갖다 쓰는 그 사람의 숫자가 작은데 쓰고 싶다, 써야만 된다. 외국에선 저러니까 우리도 해야지 라는 의도는 되게 많은데 실제로 쓰는 게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아까 말했던 지나친 기대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나보다도 못해. 됐어, 나 안 쓸래.
오히려 그 사람은 이제 다시 AI 안 보겠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줄까 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 R&D 할 때도 고민할 거고, 여러분들도 시장에서의 그 활용이라든지 이 관점에서도 고민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인공지능의 큰 트렌드는 아까 챗GPT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밖에 몰랐거든요. AI 저희들이 했던 거. 그래서 두 개, 세 개를 아는 범용성 또는 뭐 AGI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범용 AI에 대한 추구를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제대로 한 게 없어서 다 실패했어요. 근데 황당하게도 GPT라는 게 글자의 문자의 순서밖에 안 가르쳐 줬는데 그것만 가지고 대충 가르쳐 준 거 가지고 여기저기 쓸 수 있는 범용성이라는 게 되네요. 사실은 그거 처음부터 기대했던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 범용성을 위한 연구 백날 했던 거 다 실패했고 엉뚱한 짓을 했는데 그게 되는 걸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아까 환경 문제부터서 온갖 이슈 있다는데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지금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원리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겁니다. 그중에 특히 범용성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게 지금 GPT만 하더라도 텍스트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제 음성부터 시작해서 시각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초고대 형태를 통한 생성형 AI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만큼 벌어진 건 없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텍스트라는 게 좋은 게 그 텍스트 문자로 쓰면서 음악도 표현할 수 있죠, 소리도 표현할 수 있죠, 그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를 이미지 디스크립션에 쓰고 그걸 가지고 생성된 텍스트를 가지고 다시 이미지로 바꾸는 크로스 모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쪽의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음악 창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 거는 사실 그 오리지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GPT에서의 이런 어떤 변환 구조를 통해서 텍스트를 중개 구조로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몇 가지 나온 건 있지만 그래 눈에 띌 정도, 그 정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된다가 아니라 텍스트에서, 하지만 텍스트의 파급력 때문에, 표현력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많은 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 아무나 상황에서 해결책은 사실은 어쩌면 저기에 있습니다. 다학제라고 표현, 되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데이터의 생성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을 도메인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도메인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학제라고 하는 거 그런 도메인의, 예를 들어서 제가 음성 인식을 한다고 할 때 소리에 대한 전문가. 근데 음성을 할 때 소리의 그 소리를 발생 원리는 제가 드러낸 이 소리뿐만이 아니라 제 혀의 모양, 입의 모양도 있죠. 이런 것을 음성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학문적인 부분에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 하는 것들이 같이 쓰일 수 있다면 지금까지 단순히 소리에 디지털화를 시켜서 그거의 패턴 인식을 통해서 음성으로 만든 것 말고 좀 더 정교하고 또는 불편한 사람들의 조금 왜곡된 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그 범용성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기술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음성과 또는 시각, 이미지 쪽이나 텍스트 이것 쪽뿐만이 아니라 산업 쪽은 어떻죠? 여기는 소리와 이미지와 텍스트라고 썼죠. 그걸 도메인이라고 얘기해요. 산업 쪽은 어때요? 로그 데이터에서 이 바이너리 데이터부터 온갖 것들이 있죠. 또 다른 도메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음성 인식이나 또는 이미지 처리를 통한 뭐 얼굴 인식이나 이것도 우리가 원천 기술 쪽으로 AI 원천 기술로 얘기하듯이 산업 쪽에 쓰이는 AI 기술도 산업의 AI 기술 쪽에서 잘 만들어진 걸 가지고 갖다 붙여서 쓴다의 적용이 아니라 산업이란 각 데이터별로 다른 도메인에 맞는 특화된 AI 원천 기술을 개발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어쩌면 충분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AI 좋은 거 많이 개발돼 있으니까 그거 산업 쪽에다 그냥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모든 실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2.7%이 출발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메인 스페시픽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원천 기술 개발,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일 거고, 그때 AI 전문가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메인의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더블린에서 하는 인터 스피치라는 그 음성 인식 학회를 갔어요. 이제 AI가 주도했던, AI 기술자들이 주도했던 그곳에서조차도 아까도 말했지만 소리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입의 모양, 혀의 꺾어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음성 과학자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메인이 다른 것은 도메인 잘하는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산업 쪽에도 똑같이 본다면 AI도 이미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왜 도메인은 그냥 우리 잘 맞는 거 있으니까 갖다 쓰면 돼. 잘 만든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조금 조절하면 난이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천 기술 개발 쪽에서 실제로 산업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이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실세계 데이터, 실세계 문제 해결. 옛날에는 이제 토이 도메인에서 그냥 이거 하면 데모만 보이면 됐었지만 이제는 돌아가지 않고 실세계 적용하지 못하면 못 씁니다. 상품화 시켜놨고 병원 의료용 장비인데도 병원에 갖다 막상 집어넣으니까 제대로 안 들어서 못 쓰는 일, 그것 때문에 리콜 당하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세계에서의 문제, 이거를 푸는 것들이 점점 강해지고 그것이 필요하게 됐고, 학교에서도 탑 컨퍼런스에서 이제 실세계 문제를 풀지 않고 토이 도메인을 보면 논문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추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실세계 데이터, 산업 현장의 데이터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말이면 말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같이 쓰는 것들이 연구에서도 이제는 의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맨 밑에 있는 AI for good, 이거는 되게 AI for good, 그러니까 선의를 위한 그 AI의 활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 말의 시작에 여러분들이 챗GPT라고 얘기하는 AI, 오픈 AI라는 회사가 일론 머스크가 처음 만들 때 AI for good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걔는 돈을 벌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기술을 만들어서 거기 사람한테 도움을 주자 해서 만든 건데, 나중에 이제 점점 의미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화 사업으로 돌아가니까 일론 머스크는 손 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대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 사업이 돼버렸죠. 근데 실제로 AI for good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건데, 재밌는 거는 이것의 대상이 요즘 여러분 지속 가능한 지구 뭐 이렇게 하면 sustainability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UN 쪽에서 하는 SDG 라는 그런 어떤 그 지구의 문제점이라든가 인류의 문제에 관한 것들을 푸는데 그거에 AI를 쓰자. 그것도 AI for good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왜 할까? 뭐 문샷 프로젝트니 뭐 이런 것들도 이름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저쪽은 자선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괜히 폼재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한다는데 이제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탄소 문제부터 이것들이 이제는 그걸 안 지키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수출도 못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이 지키는 걸로 해서 돈을 더 많은 돈이라도 지불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예전까지 돈벌이가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안 했어요. 다 아는 문제인데. 그래서 시작하는 즉시 글로벌 시장에 뛰어드는 거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거고, 수익 사업도 제도와 연결시키면 굉장히 큰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이젠. 그게 금년 연초에 CSCO부터 이미 그런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AI for good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사업 과제 아무래도 국가에서 하는 입장에서 이걸 대부분을 한다, 이거는 뭐 경쟁력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한두 개 정도라도 한다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업 측면에서 한 번쯤 이제부터 한 4년, 5년 후를 본다면은 한번 생각해 볼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GPT는 그냥 뭐 쭉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으니까 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는 아까 언어 모델 쪽이고, 뭐 아까 시간의 문제를 실시간성 문제 쭉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GPT 3.5, 3.0을 지금 내가 밑바닥부터 만든다 그러면 얼마 들 것 같아요? 대충 예전에 것으로 치면 5조 정도입니다. 우리 몇 천억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네이버가 산 하드웨어 가격만 2천억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인력의 문제, 데이터 문제, 이렇게 따지면 거의 5조. 지금 사실 오픈 AI가 그거 할 때까지 한 돈이 5조가 훨씬 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한 돈이 지금부터 또 돈 내죠. 그런데 문제는 그 5조 들여서 한 게 지금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들여서 5조 들여서 지금 만들어 온다. 그럼 걔네들은 놀고 있나요?
그 따따블을 만들겠죠. 영원히 지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5조 자체도 내려고 너무나도 국가 차원에서도 힘든 돈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어쩌면은 이쪽에 가지는 맹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큰 모델을 만들어서 무한 리소스에 무한 데이터를 쓰니까 범용화를 이뤄서 정말로 좋은 챗GPT와 같은 서비스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AI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이제 이게 최고다 하는 순간 이제 지금 앞에 서 있는 애들이 모든 게임을 다 가져간다는, 우리 지금 손 놔야 돼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흉내 내는 데만 5조 들게 흉내도 못 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미 그 흉내의 앞에 있는 애들이 이 시장을 다 가져가는 구조인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지금도 발전 중인 형태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무한 리소스에 무한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이기는 게임이라면은 사실은 수익성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의 챗GPT 그저 월 20불 받는 것도 지금 손해 보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GPT 한번 수행할 때도 GPU 11개를 그러니까 A100일 경우는 11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능적인 측면이나 메모리 측면이 더 크지만 어찌됐든 스케일러빌리티, 불특정 다수를 위한 무한대의 서비스를 할 때는 굉장히 큰 제약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결국은 얘는 무한 리소스를 쓰면 그 범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또 다른 방법론을 통해서 그 인사이트를 끌어서 최소한의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이 문제를 비슷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얘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게 앞으로 최고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끝났으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기술 개발을 한 때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패권과 경쟁이란 말이 여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의미 있게 한다는데, 첫 번째 거는 기술적인 패권 경쟁입니다. 그래서 AI 기술 쪽에서 최고의 것을 가자. 그런데 딥러닝은 아시겠지만 모델, 아까도 소위 말하는 초고대 모델에서 가르쳐 줬듯이 엄청난 컴퓨팅 파워와 엄청난 데이터가 있으면은 최고의 것에 가기 가장 쉬운 그런 형태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최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한글. 그럴지도 모른답니다. 그렇다가 아니라 구글이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영역에서는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이 그 리더십을 가지는 곳을 이기기 위해서 그보다 더 좋은 컴퓨팅 파워와 그보다 좋은 데이터를 확보할 방안이 없으니까 영원히 우리는 못 이기는 게임이네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저 차세대 인공지능은 원래 지향이 인간보다 빼어난 성능을 내는 AI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기존의 딥러닝을 그대로 쓰지 않고 거기에 뭔가 한계 극복이란 변화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딥러닝의 약점을 이겨내면서 데이터가 좀 적더라도 많이 쓴 놈하고 별 차이 없게 한다든지 이런 시도를 하겠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었을 때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 다음날 무조건 지는 게임이 아니라 한동안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이라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는, 딥러닝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일상화 문제하고 가장 가깝기도 하지만, 일상화는 사용이지만 이거는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중화, 기술 대중화입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주 전문성이 없더라도 의미 있게끔 만들 수는 있게 해주자. 그 도구들을 만들어. 이게 대중화란 말을 쓰기도 하고 민주화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쉽게 그 AI 시스템, AI의 기능적인 부분을 구현해 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걸 도와주는 것이 두 번째 대중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고리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활용에서의 최고를 만들어 버리자. 근데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산업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만든다,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투자하면 게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아래쪽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잘하는 영역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 자체를 성공시키고 그걸 발판 삼아서 조금 다른 영역도 조금씩 넓혀가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신이라는 말까지도 썼는데, 기본적으로 그 산업 쪽에서 지금까지 풀려고 했는데 풀리지 않은 문제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것들을 풀되 우리가 글로벌하게 어떤 특정 포지션에 가 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자.
이런 쪽으로 접하면 이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차세대 AI는 성능적으로 인간보다 빼어나면서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자기 판단하는 이 두 가지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 접근을 딥러닝 그대로가 아니라 딥러닝에 변화를 줘서 딥러닝만 잘하는 거 가지고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우리가 이겨보자 하는 것이 그 차세대 AI 쪽이고요. 그거는 성능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아까 데이터가 작더라도 데이터 많이 가진 사람하고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를 가르쳐 줬을 때 두 개, 세 개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거냐. 그래서 기술 몇 가지를 섞어서 한다든지 이런 시도가 두 번째 거고, 세 번째는 소위 말하는 평생학습 또는 이제 뭐 연속학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진화의 문제입니다. 자동 진화. 그래서 생활 현장에 적용돼서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그 시행착오를 바로 나의 지식화를 시킬 수 있느냐, 재학습이 아니라 그런 쪽의 방법. 이거 딥러닝 그 자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승부수를 걸려고 했었고요. 활용성 부분은 무한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문제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AI와 AI 간의 소통, AI와 인간 간의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 하는 거고, 또 그 마지막 부분은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세계에 들어와서 쓰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했을 때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신뢰성 문제, 트러스트워시 이슈를 풀기 위해서 공정성, 투명성, 그다음에 견고성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기 위한 것들을 그 차세대 과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초고대 언어 모델에 해당되는 것도 흉내는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드웨어만 2천억 들어가는 거를 지금 국가 입장에서 그대로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자체를 전 세계에서 다 쓸 수,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까 앞에서 설명하려던 시간 때문에 좀 줄이긴 했지만, 그 현재 GPT-3의 성능과 비슷한 정도의 이해도를 가진 것보다 작은 모델의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메타라는 곳에서 만든 라마라는 원래 GPT보다는 한 50분의 1? 그 정도의 그 변수를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학습시키는데, 그것들은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한번 학습을 시킬 수 있거든요. 최근 국내에서도 한 서너 개쯤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 네이버에서 만든 걸 가지고 API로 내가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걸 내가 사다가 우리 회사 전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버티컬을 얘기했던 것이 그런 류의 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버티컬도 실제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학습,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파라미터 숫자를 줄일 수 있다, 버티컬은.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단은 사전 학습된 거는 모든 말귀를 그럭저럭 알아는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자체, 초기 학습은 거의 모든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통해서 거기에 버티컬의 스페시픽한 부분을 배우는 건데, 버티컬만 배우면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단순히 파라미터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에 따라서 데이터의 튜닝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걸 가장 잘한 게 현재까지는 라마고, 그 라마와 비슷한 것이 이제 국내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에서 상품화시키고, 그걸 베이스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모델 자체, 말귀 그럭저럭 알아두는 AI 모델을 팔기 시작해요. 아마 내년 초에 그게 장사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베이스 모델 형태로 하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금년 말에 얘는 한 3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 가진 거를 금년 말에 공개할 겁니다. 데이터와 모델 전체를. 그래서 누구든지 갖다 써서 그걸 확장시켜서 그들의 상품화시키는 데 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했던 게 결국 산업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 한다 그랬을 때 의외로, 아까도 제가 도메인 전문가 필요하고 인공지능 전문가 필요한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제가 아무리 붙여놓으려 그래도 안 붙습니다. 서로 자기가 즐기고 있고 대우 잘 받고 있는데 남의 동네 가서 욕먹기 싫거든요. 왕따 되기도 싫고요. 그게 지금 현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전문가 관점에서 도메인의 데이터를 바꾸고 싶은데, 그거 받으려고 기업이나 어떻게 물어보면, 야, 이거 기업 비밀이 안 줘. 억지로 구걸과 해서 주면은 요만큼 줘요. 근데 완전히 쓰레기야. 쓸 데도 없어.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 나 안 해. 그래서 가장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교수나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도메인 쪽으로 안 보고, 지금 아까 우리 언어부터 사람과 관련된 음성, 화상, 텍스트 이쪽에 거의 다 붙어 있어요. 그 도메인의 그 로그 데이터부터 이거 처리하는 사람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서로 협력이 안 돼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 자체를 확보하려고 그래도 그러면 무한대 데이터, 지금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지? 구해달라 그러면 하세월. 그 기다린다 10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직 안 풀리고 있고, 도메인 전문가 관점에서는 한번 AI 쓰려고 그런 사람 불러다가 교수 돈 줘가지고 시켰더니 데이터 달라는데 웬 숙제를 그렇게 많이 줍니까? 바빠 죽겠는데. 게다가 갖다 주면은 이거 틀렸다 그러면 다시 만들어 오래. 설명도 안 해주면서. 근데 국제 시장에 가보니 AI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시장이 뺏기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해야겠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도 별로 없다는 그런 귀한 사람 써가지고 돈 들여봤자 별 볼 일 없으니 내가 해보자 해서 대학원 졸업한 애들을 불러다가 채용을 시켜서 걔한테 가르쳐가지고 걔네들이 하게끔 시킵니다. 일단 수준은 저 밑에서 시작해서 AI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서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공지능 전문가들 논문 쓰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탑 컨퍼런스에서 논문의 퀄리티를 볼 때 실제 리얼 데이터 썼느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썼느냐를 봐요. 그거 토이 도메인으로 해서 아예 억셉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좋든 싫든 도메인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하고 붙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메인 전문가 관점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미 지고 있어요. 사실은 뭐 국내에서도 이제 탑에 해당되는 모 회사에 납품하던 회사가 AI 좀 한다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AI에서 좀 더 낫다는 사람한테 시장 자체를 통째로 뺏겨버렸어요. 지금 운기 주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서 하자. 그래, 정보구도 한번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은 거기 조금 더 와서 만약에 그거에서 경쟁이다. 우리 그냥 글로벌 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런 일들이 스스로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지 않고 내 데이터가 밖으로 아무나 다 한테 오픈되지만 않는다면 연구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데이터 이제 줄게 라는 자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 쪽에서도. 그래서 이 관계를 적절히 연결시켜서 둘이 협력하게 한다. 그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 우리 정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뭐 기업 도와준다, AI 바우처나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AIX 산업체 AI를 해주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메인 전문가들만 그 영역의 전문가들 다 있으면서 AI 하는 사람, 야 니네들도 좀 와볼래? 하고 100여 명 있는데 한두 명 부르잖아요. 그럼 누가 가겠어요? 잘하는 사람 가겠어요? 어차피 떨거진데.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들이 자꾸 붙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할 거냐라는 노력들이 필요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그 정책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둘을 잘 협력하게 하는 게 이 시장의 흐름하고도 같이 연결돼서 잘 되고 있으니까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했지만 도메인에는 그 산업 현장에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풀려있는 어떤 거는 뭐 일부 풀렸고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어찌됐든 돌아가는.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AI로 인해서 이런 변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변혁이 시장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강소기업이라고 들어봤죠? 해외 수출에서 나름대로 자기 크든 작든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걸 써서 약간이라도 점프하면 국부에도 국가의 경쟁력에도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잘 이해해서 그 문제를 AI 가지고 풀어주겠다. 어떻게 풀어줄까? 모르겠다. 어떻게 풀어줄까를 AI 전문가와 같이 협의해서 해라. 정부는 어떻게 푼다는 말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만 도출해서 문제의 가치까지만 보고 던져주면은 인공지능 전문가하고 둘이 풀어서 어떤 형태로 할지를 잘 상의해서 풀어라. 지금까지 우리 과제할 때는 그 문제만 던지지 않았습니까? 않고 요렇게 해서 요런 결과를 내라는 것까지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것의 글로벌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하라. 그리고 실패도 인정하겠다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년 정도는 기획, 수행계획서를 하고 팀워크를 구축하는 데만 쓰라. 처음부터 개발로 바로 들어가지 마라. 문제 파악하고 둘이 어차피 잘 짜웅을 이뤄가지고 얘기가 호흡이 잘 돼야 되니까 팀워크 구축해라. 1년 동안은. 그래서 수행계획서 쓰는데 그 팀워크 구축하는 데 쓰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돈을 대줄게. 그래서 1년은 글 쓰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 정의하는 거죠. 사실은 문제 푸는 방법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1번과 2번으로 구축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중요한 거는 AI 전문가 프로그, 도메인 전문가 프로그를 어떻게 연결시켜 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AI 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있고, 제가 쫓아가서 이런 일이 있다, 니네 논문 쓰기 위해서도 이런 거 도메인 쪽 필요하지, 내가 이런 얘기 했었을 때 손들어라.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한 곳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거기 한 100여 명의 AI 전문가들이 지금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1차적으로 AI 전문가가 아니라 도메인 전문가가 문제 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잘 알고 하는 사람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그 사람은 AI는 잘 모르니까 자기가 또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AI 전문가가 그 설명을 통해서 특화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자. 그게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뭐 조금 지금까지 했던 거고 달리 보자면 기술 개발 쪽에서는 진짜 AI밖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산업에 쓴다 그러면은 다 산업이고 AI가 약간의 뭐 얼굴 마담처럼 잠시 비춰주는 정도의 AI지 여기에 특화된 걸 하는 게 아닌 그런 형태인데, 그게 아니라 둘이 같이 반반 역할을 하자.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기술 개발에서의 승부를 봐주자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5대5가 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5대5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리더, 이 과제의 리더가 도메인 전문가가 맞느냐 AI 전문가가 맞느냐 모르겠어요. 지금 시험적으로 저는 도메인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AI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영역에 배신을 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근데 한번 해보자. 어느 쪽이 난지는 해보면서 정하자. 지금까지는 AI만 들어있으면 AI 전문가가 다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도메인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이 지 맘대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답을 못 냈다.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자. 같이 해자라는데 더 무게를 두자. 이게 이제 지금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쭉 내용은 뒤는 넘어갈게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얘는 어차피 지금 승부를 걷는 그 패권 경쟁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 성공할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충 해가지고 실패하는 거는 인정 안 하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실패한 거는 그 실패도 좋은 경험이다 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험 도전형 실패를 인정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도메인 쪽에 잘 아는 사람이 같이 들어와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도메인 자체의, 도메인은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거는 현장이잖아요. 공장이 됐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 기업을 이 사업에 반드시 참여시키게끔 시켰습니다. 수요 기업은 옛날에는 잘 만들어 내가 쓸게 하고 뒷짐만 지고 있었는데, 도메인 지식부터 시작해서 데이터의 조달, 이거에 책임을 지라고 의무를 시켰습니다. 이걸 해놓으면은 기술이 완성이 안 돼도요, 자기가 시장에서 이미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쯤 완성돼 지금 써도 돼. 당장 가서 상용화도 이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그 시장에 맞추는 건 그 시장에 쓸 사람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 가치와 시점은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굳이 정부가 정해준 R&D 기간에 맞춰서 할 필요 없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끌고 가서 수요기관 쪽에서 문제 수요 제시하고, 여기는 AI 몰라도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뭐 미생물학자부터 시작해서 뭐 반도체 전문 요즘은 AI 아닌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은 도메인 하는 사람들은 사실 AI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근데 자기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는 이거는 문제가 돼요. 왜냐면 다부처 사업이 되거든요. 제가 이걸 하는 거 중에 종자 개발도 있었는데, 종자 개발은 농림수산부 이수인데 그 기술만으로 어떻게 빼? 이렇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철저하게 기술로 바꿨습니다. 종자 만드는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과정을 AI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종자 만들어 쓰기 위한 수요 기업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상용화는. 그거는 R&D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이 과제고요.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 분야, 아까 저 AI4 굿 주제입니다. 공공 분야 쪽하고 산업 분야 쪽으로 쪼개가지고 2개씩 뽑았습니다. 그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2개씩 했는데 위에 있는 2개가 선정된 겁니다. 첫 번째 공공 쪽에서는 교육에서 내가 가르쳤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역량, 그거를 한번 AI를 가지고 판단해 보자.
하는 것들이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단백질, 우리 지금 그 딥폴드 쪽에서 했던 거는 단일 단백질에 대한데, 복합 단백질일 때 그들의 그 어떤 입체적인 구조나 연결관계,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는 게 두 번째 겁니다. 그다음에 산업 쪽에서는 종자입니다. 우리 뭐 저기 그 청양고추마저 씨 사다 쓴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의외로 우리의 그 많은 작물 중에서 글로벌 탑에 가 있는 산업들이 꽤 많습니다. 종자에서도. 거기에서 지금 글로벌 싸움에서 이기게 좀 더 세게 하자, 그런 의도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자 만드는 게 아니라 종자 만드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씨앗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을 10년 걸리는 걸 2년으로 줄이는 역할을 AI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산업적인 이 많은 문제의 80% 이상이 디스커버리 문제입니다. 연구 개발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그 만들 때 걸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실험인데, 실험 시간을 후보를 줄여줘가지고 단축시키는 거, 그게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AI의 적용의 니즈의 80% 이상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측, 뭐 판단 이런 거는 나머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데 그거고, 두 번째 게 이제 배터리에서 전해질도 이제 끊임없이 지금 용량 가지고 지금 글로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용량이나 퍼포먼스를 가진 전해질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술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험 시간 단축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런 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국가적인 산업 경쟁력에 대한 것들을 리얼리 하려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내잘났다고 폼재고 있는 그 각자의 영역 사람들이 정말로 힘을 합쳐서 이런 것을 보인다면은 정말 의미 있는, 우리가 진짜 일상화를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AI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들,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규 PM님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들어온 질문 한 가지씩 드려볼게요. 일단 학계에서 논문 발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 정부 과제에 수탁하거나 결과 발표 이런 보고 등에서 아무래도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오히려 논문을 위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PM님께서는 산업계의 인공지능 기술이 보다 활발해지기 위해서 학계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네요. 예, 사실은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은 교수님들 어쨌든 논문 써서, 논문이라는 게 과제 이슈 말고도 그 사람의 승진 문제도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승진 문제가 더 큽니다. 점수를 따기 위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런 거 별로 안 따지는 데는 아예 논문도 안 쓰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아무튼 연구가 이루어진 곳에서 연구가 돼서 내 논문이 당첨이 되려면은 주로 이쪽 영역에서는 탑 컨퍼런스에 내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컨퍼런스에서 논문 심사할 때 실세계 데이터를 얼마나 썼는지, 실세계 데이터 안 쓰면 이제는 논문 후보로도 안 넣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도 실세계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교수님들께서는 나 이번에 딴 건 모르지만 내가 반도체만이라도 조금 들어가서 좀 한번 파볼래 하는 의도를 이제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제가 누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초기에 연습할 때야 뭐 샘플 데이터나 이런 걸 하는데, 그건 국가가 많은 노력을 해서 AI 허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꽤 많은 데이터를 모아놨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 학생들의 초기 연습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것을 하기에는 결국은 그 허브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리얼 도메인의 실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엮어서 해야 논문에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PM님은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내주시죠.